자, 이제 그 핀란드하고 소련이 1939년 11월 30일부터 1940년 이제 3월 달까지 자, 105일간 겨울 전쟁을 했는데 도대체 이 겨울 전쟁이 어떤 식으로부터 출발했고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,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, 지금 이 우크라이나 겨울전쟁 이거를 이제,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핀란드는 원래는 이게 중세 때까지는 이제 스웨덴 영토의 그 일부였고, 그러나 이제 스웨덴하고 러시아 간에는 전쟁이 이제 크게 두 차례가 있었는데 1700년부터 1721년 사이에, 그 다음에 1808년서부터 1809년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다. 이 전쟁에서 전부 다 러시아가 이겼다. 그러면서 스웨덴 영토 일부로 있던 그 핀란드가 드디어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됐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1809년도에는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하에서 자치대공국, 로서퓨스텐툼, 이거를 완전히 편입이 되면서, 이제 러시아 제국 그 영토로 됐다. 이 말이죠. 그러나 1917년도 12월 달에 이제 핀란드가 그 독립선언을 했는데, 자, 그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 10월 혁명을 주도했던 그 레닌이, 자, 18년,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, 이 핀란드의 독립선언, 이거를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. 예, 핀란드는 그 주권국가다. 이렇게 전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, 그 다음에 이제 1922년도에 그 스탈린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, 그 스탈린은 자나깨나, 야, 핀란드, 이건 반드시 소련의 그 편입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지금,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32년도 1월 달에는 자, 핀란드하고 소련이 불가침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, 그러나, 이 3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탈린, 그 히틀러 불가침 조약, 이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, 자, 여기에 따르면, 자, 왼쪽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, 자, 이와 같이 이제 그 노란색도 있고, 노란색도 있고, 이제 그 청색도 있고 이런데, 자,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, 자, 이 노란색 이거는 스타일린 네가 먹어라 전부. 네 영향권 하에 전부 돌아. 예, 여기에 포함되는 게 핀란드고 지금 발틱 저 3국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. 또 폴란드의 그 동부 쪽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요 노란색은 네가 다 먹고, 저 다음에 요 폴란드 서부로부터 요 일대는 또 우리가 다 먹자. 히틀러가 먹자. 이렇게 전부 이제 히틀러 스탈린 팍트에서 전부 다 했다는 것이죠. 자, 합의를 했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 컨셉에 따라서 이 노란색 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고, 그 다음에 그 소련군 부대들을 전부 배비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스탈린 컨셉이었다. 왜? 히틀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침공할 거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미리 막겠다 이 말이죠. 자, 이와 같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, 특히 핀란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약 한 1340km 이제 국경선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서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핀란드를 어떤 형태로든 버퍼존 이제 완충 지역으로 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러다 이제 1949년 11월 30일 날 2차 대전이 발발한 3개월 뒤에 드디어 핀란드를 침공하는데,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사에서 겨울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. 윈터 워라고 얘기를 한다. 그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스탈린 핀란드 침공 배경을 보면은 우선 레닌그라드가, 지도에서 요 레닌그라드가 있는데, 지금 현재 상페테르부르크, 이 레닌그라드가 있는데, 자, 여기에서
지금 저 핀란드 국경이 32km밖에 안 떨어졌다. 여기 지금 32km밖에 안 떨어졌다. 여기 지금 이제 32km밖에 안 떨어졌다.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하다. 지금 이제 너무 각 잡아서. 그래서 스탈린 얘기는 자 핀란드 국경 저 일부를 요 지금 저 고동 색깔 요 일부를 저 밑에 또 여기 저 핀란드만에 있는 그 섬 포함해서 요 일부를 우리한테 양도를 해라. 그런 주장을 이제 스탈린은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양도하는 저 영토가 총 핀란드 전체 영토에서 한 9%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부 인도하라. 카렐리언, 이스트무스 여기가 여기고, 자 여기고,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갈프 핀란드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이제 그 핀란드 있는 섬 이것들을 전부 달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핀란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헬싱키 근처에다가 우리 소련군 부대도 배비하겠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니까 핀란드는 당연히 이제 이 소련의 그 스탈린 요구로 이제 거부를 하게. 그래?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이거다 하면서 이제 11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스탈린은 그 핀란드를 침공하는데 그 당시 21개 사단 약 한 45만 명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차 공세가 있는데 이것이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소련의 1차 공세가 있었는데 이 공세에서 소련군은 패퇴를 했습니다. 자, 이게 핀란드가 승리를 했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핀란드가 저 초반전에 승리를 했느냐? 자,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겨울 기상, 핀란드의 겨울 기상, 이거 완전히 우리 홈그라운드고, 자, 이거를 10분 이제 활용을 했다. 그러니까 그 당시 기온이 마이너스 43도 정도 넘어간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 다음에 눈도 많고 산림 암흑 스키 이런 설상화 이런 것들을 100분 핀란드 그 병사들 활용한 반면엔 러시아 군인들은 여기서 절절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핀란드 병사들은 이제 게릴라전을 썼고 아주 그 스피디하게 이 전쟁 수행을 했고 기동전을 펼쳤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몰로토프 콕테일 이게 이제 그때 나온 얘기인데 자 몰로토프 이 병에다가 기름 넣고 이걸로 무려 80여 대 소련 전차를 이제 파괴를 했다. 그 당시에 초기에 1차 공세 때 그 소련군의 그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고 이제 병참전 후속 군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딱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80년 전에 핀란드하고 전쟁할 때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련군은 자 이제 오프로드 이런 데 못 들어가고 오로지 공격할 때 이제 도로나게 할지 아까 여러분이 그 비디오 통해서 봤듯이 시뻘건 대낮에 전부 전기 도로에서 이렇게 나래비로 줄여서 64km 콘보이를 이루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.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병력들을 다시 재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서 한 달 있다가 2월 달부터 3월 14일까지 2차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. 자 이러면서 이때는 이제 핀란드가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. 그래서 총 105일 전투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겨울 전쟁이 끝났다.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에 따르면 이제 카렐리아, 자,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색깔의 이 영토, 고동색 이런 영토를 전부 이제 스탈린한테 다 뺏겼습니다. 뺏기고 대신에 핀란드의 그 독립은 계속 유지를 한다. 이게 이제 그 특이점입니다. 완전히 그야말로 전부 핀란드를 다 먹은 게 아니고 야 너들 독립은 하되 요 영토만 내가 가질게 이렇게 끝났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차 겨울전쟁을 통해서 이제 보면 핀란드는 약 한 7만 명이 사망을 했고 그러나 소련은 무려 5배나 많은 35만 명이 사망을 했다. 그 다음에 항공기는 핀란드 62, 소련은 500. 그 다음에 전차는 핀란드 25, 소련 2,500대에 달했다.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전쟁 패배 이후에, 자, 전쟁 끝난 다음에,
소련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됐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국제연맹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추방을 당했고, 국제적인 위신이 크게 추락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전쟁이 핀란드하고 소련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이제 2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핀란디제이션. 자, 이 얘기를 한다. 핀란드화 됐다. 자,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자,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. 그래서 이 핀란디제이션이나 핀란디지어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이 국제정치적인 용어인데 자,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, 자, 인접한 양반의 세력 관계를 기술할 때 쓰는 이 정치인 용어다. 이게 돼 있고. 자, 그래서 강력한 일방이 소련이 약체의 인접국 그 핀란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쓰용한 그런 그 용어다.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, 자, 소련은 핀란드의 자주 독립을 보장해주고, 그러나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핀란드를 완전히 그 국가 지위를 항상 그 위협하는 실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,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중립을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이제 소련과 김의 그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그 대외 정책 이런 것들도 전부 존중하고 대신 국내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나 아니면 입헌국가 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가능케 했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뭐 나름대로 하는데 대신 이제 그 중립 표방하면서 소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1948년부터 이제 구소련이 전부 해체가 되고 92년도 핀란드하고 러시아가 이제 그 뮤추얼 어그리먼트를 그 체결할 때까지 이 핀란디제이션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그러나 92년 이후에는 이제 일체 이 용어는 이제 핀란드에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배경을 다시 보면은 왜 그럼 이게 나왔냐 보면은 아까 이제 40년도 3월 달에 그 모스크바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제 겨울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나 이 독일의 그 히틀러가 계속 핀란드를 이제 부추깁니다. 부추기면서 야 너들은 나하고 손잡고 너들 뺏겼던 저 영토 지금 반드시 러시아로부터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되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핀란드는 이제 이 히틀러하고 이제 이 손을 잡고 그때부터 이제 41년부터 44년까지 이제 독일하고 함께 베르마흐 독일 군대와 함께 히틀러 군대와 함께 이제 소련과 그 2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이른바 영어로는 continuation war 그래서 계속 전쟁이다. Fortsetzungskrieg 해서 계속 전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거를 이제 독일과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조국 대 무슨 뭐 전쟁인데 자 이게 핀란드 국가에서 한 전쟁이다. 이렇게 이제 소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차 겨울 전쟁이 끝난 다음에 15개월 뒤에 이 continuation war, 이 핀란드 간 소련 간 그 2차 전쟁이 시작됐다. 그러면서 이때는 아까 얘기대로 자 히틀러 군대하고 핀란드가 한편이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 그 소련 군대와 이제 싸웠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나치 독일은 어떤 형태든 핀란드의 그 어떤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그 위치,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100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. 왜? 레벤스라움에서 자 이 동부 지역 이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련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 이 북쪽을 통해서도 건드려 보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바로 그 앞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나라가 핀란드이기 때문에 히틀러한테는 대단히 핀란드가 중요한 나라다.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. 그래서 자 핀란드의 군사적 경제적 그런 지원을 해주고 그런 대신 이제 핀란드는 자 이 히틀러 군대가 핀란드에 주둔하는 걸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쟤들한테 뺏겼던 이 영토 다시 되찾자 이런 실질적인 그런 이해도 이제 뒤따랐고 자 그러면서 이제 6월달에 41년 6월달에 독일이 소련한테 이제 침공자 선언하면서 이른바 이제 바바로사 운터네멘 자 바바로사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소련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소련도 오케이 우리도 핀란드 너들한테 선전포고해서 이제 핀란드와 독일 간의 전쟁이 계속됐다.
자, 그래서 42년 9월달 핀란드는 실제로 옛날에 잃었던 영토를 다 찾았지만은, 그러나 결국, 자, 이 3년간에 걸친 어떤 이런 지리한 전쟁에서 결국 핀란드하고 그 독일은 이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44년 9월 달에 이미 히틀러 군대는 이 동부전선에서 전부 다 손들고 이제 퇴각하고 있는 막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세에 몰려서 이제 핀란드도 항복하고 말았고, 그러면서 결국 이 스탈린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, 자, 여기 따르면은 핀란드 니들은 앞으로 전부 비무장화하라. 여러분,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? 자, 이제, 푸틴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탈나치화, 비무장화 한다. 너희들을 완전히,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무기 다 버려라. 이제 그런 얘기고, 핀란드 너희들은 비무장화 하라. 그 다음에 독일군은 핀란드에서 완전히 전부 이제 영토에서 축출하라. 이제 그런 얘기고. 그 다음에 포칼라 해서 이 핀란드에 있는 도시에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 소련급 군부대를 이제 주둔시키면서 약 50년간 소련에 조차를 했고, 그 다음에 자 핀란드 내에서 이제 공산당 이걸 합법화하고, 그 다음에 소련에 적대하시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들 전부 해산시켜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2차 이 continuation war, 계속 전쟁,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 이제 모스크바 armistice 정전협정이고, 44년도 9월 19일 날 맺은 정전협정이고, 그 다음에 이 핀란드는 그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한편으로 해서 이제 추축국, 독일과 한편으로 해서 엑시스 스테이트죠. 축축국 일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파리 평화조약에 여기에도 이제 핀란드가 들어간다. 그러니까 47년 2월 10일 날 핀란드 2차 대전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파리 피스에서 트리티 있어서 자, 이것이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, 이 조약은 이제 전승 4개국하고, 그 당시 독일이나 독일 이쪽 진영에 있었던 추축국들. 근데 이태리, 루마니아, 헝가리, 불가리아, 핀란드, 얘들하고 이제 맺었던 어떤 전쟁 배상금 문제, 영토 조정 문제, 그 다음에 전범 처리 문제, 이런 것들을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. 그 다음에 1년 뒤에 48년도 핀란드하고 소련하고 이제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.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44년도에는 정전협정을 했고, 그 다음에 47년도에는 파리 평화협정을 하면서 2차 대전과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클리어시켰고, 이제 이 우호조약은 이제 그야말로 국가 대 국가로서 핀란드와 소련 간의 어떤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핀란드는 자, 이 조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, 앞으로 너희들은 누가 소련을 공격하는지,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핀란드가 전부 무장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, 이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련을 막아주는데 너희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. 그 얘기가 바로 이제 핀란디제이션이다,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자 이제 너희들 중립하는 건 좋은데, 자 그런 건 좋은데 반드시 우리의 어떤 이런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. 이게 완전히 우호협력조약의 제1항으로 들어가 있다, 이 말이죠. 이게 바로 이제 핀란디제이션의 컨셉이다, 이런 얘기.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제 핀란드는 옛날에 우리가 독일하고 이제 동맹 인정을 했고, 그 다음에 한코 네이벌 베이스 이걸 소련을 양도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대소련 전쟁 배상금, 이거를 그 당시 그 금액이 아니고 2021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산해 보면은 약 한 58억 US 달러를 자 핀란드가 소련에다가 이제 전쟁 배상으로 지불을 했고, 그 다음에 소련 압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유럽에 대한 어떤 이런 유럽 전후 부흥객 마샬 플랜에서 이 공산주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자, 이 유럽 국가들이 계속 가난에 시달리게 되면은 이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, 이런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120억 불을 이제 전부 미국 정부가 쏟아부는데, 이 대상에는 지금 현재 핀란드가
그 수혜 대상이 아니다. 소련이 야 너들 받으면 안 돼 해가지고 그랬고, 그러나 핀란드는 WTO 가입 이 종용을 받지 않았다. 그러니까 야 너들 폴란드나 뭐 체코슬로바키아, 헝가리나 불가리아 얘들처럼 야 WTO 들어와 이런 종용은 안 했다. 대신 이제 중립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남을 수 있는 막 그런 그 됐다 이 말이죠. 그러면서 핀란드 이 2차 전쟁 이후에 이제 핀란드는 한 6만 3천 명이 죽었고, 독일군은 2만 3천, 그다음에 소련은 무려 25만에서 약 한 30만 명이 죽었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소련은 자 전쟁으로 볼 때, 군사 작전, 전투면에서 볼 때는 매번 5배나 6배 이상 상대보다 많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.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러시아 지도부들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. 자, 그럼 핀란드 전쟁하고 이 겨울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겨울 전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어떤 그 유사성이 있는지. 유사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, 우선 그 스탈린하고 푸틴 완전히 판박이다. 이게 영토 인식. 그러니까 핀란드는 내 땅, 우크라이나도 내 땅. 이게 지금 현재 이 스탈린과 푸틴이 갖고 있는 그 컨셉이다 이 말이에요. 왜 과거에 우리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. 이런 것들이 지금 두 사람 머릿속에는 그대로 그 박혀 있다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고, 그 다음에 자 17년도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핀란드가 전부 이제 독립을 했는데, 그 당시 그 레닌이 혁명 이후에 자 얘들 독립국가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그 당시 레닌 컨셉은 우리가 사회주의 하는 것이 필요한데, 그러나 그 이전에 민족국가로서 전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회주의를 해야 이 사회주의 자체가 더 이제 공고해진다. 이렇게 레닌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독립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.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소련의 일부 하나의 그 공화국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. 그러나 이와 같은 그 레닌의 어떤 결정, 인정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. 이제 지금 이제 두 사람 스탈린, 푸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. 자, 두 번째는 이제 공격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, 자, 전부 이제 안보를 이유로, 그 다음에 전쟁 선포도 하지 않고, 이 무슨 뭐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, 특수작전이다 하면서 그냥 입맛대로 치고 들어갔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는, 자, 아까 얘기한 레닌그라드하고 우리하고 국경이 뭐 32k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보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카렐린은 이쪽 라고다 이런 호수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전부 달라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가 못 주겠다 하니까 이제 쳤고, 그 다음에 이 스탈린 생각에는 자 핀란드를 이거 반드시 합병을 시켜야 내가 그 나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그 스탈린 생각은 핀란드 정부 이건 완전히 헛개비 정부다. 이거는 전부 다 그 파시스트고 그 다음에 나치 그 친우호 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,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정부 이 정부 지도부들도 전부 다 얘들이 전부 그 파시스트고 얘들이 전부는 그래서 탈나치화하는 것이 이번 스페셜 오퍼레이션의 큰 목표 중에 하나다. 완전히 지금 현재 80년 전에 스탈린이 했던 핀란드를 대상으로 했던 얘기를 지금 푸틴은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제 하고 있다.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푸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이런 걸 통제하고 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이런 걸 막아줘야 그래야 우리의 안보가 지켜진다.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 스탈린과 푸틴은 상대 정부의 실체를 전부 잘못 평가했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,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,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나 그 당시 핀란드 정부 이건 전부 헛개비고 저항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군사력을 풀어놓을 경우에 뭐 일주일 안으로 전부 끝난다. 이런 그 컨셉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퍼펫 리짐 이런 것들 전부 세우고 허수아비 정비를 세워서 완전히 우리의 그 새틀라이트 그 위성 국가로 만들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스탈린도 지금 현재 푸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. 그 말이에요. 그 다음에
핀란드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자,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이 돼 있었다. 그리고 분열이 돼 있었고,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경우에 그 당시에 소련군이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들어갔을 경우에 현지 주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을 거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자본주의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다 이런 인식 이렇게 지금 푸틴과 이 스탈린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당시 상을 보면 핀란드도 독립전쟁 때 자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적군파도 있었고 이제 그 백군파도 있었다. 그러니까 적군파는 이제 노동계층이고 백군파는 이제 아파 클래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핀란드 내에서도 이 적백 이런 저 내전이 있었고 그와 같은 그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. 이제 그런 얘기 39년대도. 그 다음에 이 핀란드와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야 우리를 해방시키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핀란드 내에서도 반드시 볼셰비키 그 적군파 지식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환영을 받을 거다. 그 다음에 요번에 푸틴 같은 경우도 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우리 러시아 군인들을 빵과 소금을 들고 나와서 전부 환영을 할 거다. 로스메 프론살츠 베크루슨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왔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전력 격차가 그 상당히 이제 컸다.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소련하고 핀란드는 게임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. 전체 인구를 보면 소련은 1억 7,500만이나 되는데 핀란드는 400만밖에 안 됐고, 그다음 침공 당시 그 병력을 보더라도 소련 50만, 핀란드 12만.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90만, 우크라이나 20만.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, 큰 그 병력 차이가 있었고, 그 다음에 핀란드는 그 소련군에 비해서 이제 중무기, 전차, 대전차, 무슨 방공장사, 포병 이런 것, 전투기, 이런 것들이 거의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, 그러나 스탈린하고 푸틴도 이제 완전히 최단시간 내에 이 작전, 아까 얘기대로 일주일 내에 끝난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다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자 저걸 우리가 이제 전격전을 블리츠크리그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이제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. 상대 전력들이 대단히 그 저항 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어떤 군 지휘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또 군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리하게 이 전투에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다.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은 우월한 그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그 다음에 7번째 얘기는 스탈린, 푸틴, 이거 전쟁 초기에 자, 핀란드, 우크라이나 강력한 저항 이걸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과소평가했고, 자, 현재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4년도 그 당시에 이 크림반도 뺏길 때 그때 그 전력이 아니다. 절치부심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그 나토 이쪽 진영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 전쟁 기술을 배우고 또 지휘관들의 어떤 전쟁 지휘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전술 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연마해 왔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간과하고 있었다. 이 러시아 군대는 과거 스탈린 군대도 마찬가지다. 그래서 요번 전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자 러시아 군대가 이제 전쟁 돌파 그 확대되는 그 어떤 이런 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지난 4월달 5월달 그때 그 전선과 지금 똑같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말 슈네켄 템포에서 완전히 달팽이가 기어가는 이게 뭐 전쟁을 하는 건지 블리츠크리그는 무슨 달팽이가 기어가는 그런 속도로 지금 현재 전쟁 수행을 하고 있다. 이제 전투 수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8번째는 국제사회 반응. 이거는 그 당시 소련도 지적받았고 규탄받았고 지금 현재 러시아 그 침공에도 마찬가지 규탄받고 있다.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국제연맹으로 쫓겨났고 국제연맹으로부터 쫓겨났고 자,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당시에도 핀란드를 지지하고 지금은 이제 또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.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종이 호랑이로 판명이 됐다. 그 당시에 그 소련 군대,
이거 완전히 허당이다, 헛개비다 이런 게 판명이 됐다. 그래. 아, 그래서 히틀러가 얘들은 진짜 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. 전쟁 수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지도 않는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, 자, 쉽게 그 침공을 하려고 그랬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, 그러나 이 완전히 이미 러시아 군대는 자, 이게 종이 호롱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, 앞으로 수년 뒤에 만약 이 전쟁이 끝난다면은, 지금 현재 20여 개국의 이제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데, 이런 그 공화국들의 어디 그 독립 요구, 분리 독립 요구 이런 것들은 점차 커질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, 그 다음에 핀란디제이션, 아까 이제 92년까지 쓰였던 이 단어,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계속 얘기가 돼 왔었다. 아까 이제 그 작년 2월 달에 그 마크롱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키신저 포함해서 그야말로 좀 일부 그 국제 정치학자들은 자,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이런 항구적인 평화나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핀란디제이션 이 컨셉으로 핀란드 그 외교 정책, 국가 위상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재정립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. 자, 이와 같은 그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.